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여의도의 야전사령관 태조 이방원의 창시자 이선엽 부장님 오셨습니다.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20년도 가을쯤에 만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세장이 온다. 네. 진짜 그러고 초강세장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강세장이 올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 혹시 하셨나요? 3,000포인트, 3,300 정도까지 갔는데.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3,500까지도 얘기를 했다가 네. 사실 지난해 하반기 전말 네네. 틀린 거죠. 네네네. 그래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싼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비싼 게 더 많이 오르는 버블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버블이 올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전망이 틀린 거죠. 네. 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미국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 하반기 보시면 미국은 더 올랐는데 네. 우리만 빠졌었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할 때 배경을 미국 배경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일반적이면 같이 오르는 게 맞는데 네. 우리가 의외의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네. 하나는 뭐였냐면 델타 변이가 반도체를 그렇게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네. 우리만 생산이 됐고 다른 나라는 부품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 반도체 재고가 남아들면서 네. 지수 꺾인 게 첫 번째였었고 예. 오판했었던 네. 두 번째는 역시 9월 달에 나왔었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컸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주도는 반도체하고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네. 그 투축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크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는 미국과 다른 길을 걸었던 게 네. 뭐 저 입장에서도 되게 오판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예, 어떻게 다 맞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예. 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맞출 수 있냐 생각하면 그렇진 않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좋게 봤다가 네. 아쉬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큰 장 온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타이틀을 그렇게 뽑아서 올렸었죠. 우리가 초강세장이 온다는 네. 톤으로 저희가 그때 사실은 초강세장까지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때 사실 올 수 있었고 약간의 버블, 미국은 약간의 버블이 왔던 거잖아요. 미국은 왔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은 예상대로 됐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경험적으로는 미국이 그러면 정도의 차이지 우리도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말쯤에 미국처럼 그렇게 오르면 전부 팔자라고 말씀을 드릴 참이었는데 일단 그러려면 일단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 그 오르는 걸 다 벌고 싶었던 건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됐죠. 6월부터 꺾이게 될 줄이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예, 꺾였고. 다만 지수가 큰 것들이 꺾여서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또 되게 핫했어요. 예컨대 9월까지 좋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0월달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네. NFT가 좋았죠. 엄청 좋아서 뭐 10배까지도 오르고 네, 있으니까 이게 뭐 지수 따로 시장 따로에 따라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장장 지수가 1년을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시기 전에 한번 거시 차트를 한번 월봉을 코스피를 쫙 봤는데 하락 기간으로는 지금 역대급입니다. 최고 길죠. 예. 예. 네. 물론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진다. 산이 높으니 골이 깊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연말에 개별 종목장들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개별 종목단으로 들어가니까 무참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LG 엔솔이라든가 뭐 작년에 상장했던 멀티플 막 100배, 50배 넘는 애들 빼고 나면 지수가 이게 2000포인트도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실제로 뭐 철강, 건설 이런 쪽은 실적 대비로 보면 물론 실적이 아무리 향후에 좀 떨어진다고 감안을 할지라도 이 가격은 좀 심하다 하는 그런 예, 생각 많이 맞습니다. 최근에 네.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PBR이 네. 퍼도 아니고 자산 가치가 0.2배예요. 네.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가격들까지 와 있는 거죠. 네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네. 거고 네.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시장에서 네. 판단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네요. 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국은 버블이 왔고 사실은 가격이 올라서 와 이건 너무 높다 했는데 이제 사실 그 자리에서 꺾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잠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빠진 지가 이제 6개월이 좀 넘어가요. 그런데 연준이 방송용으로 맞지 않지만 야마가 도른 것 같아. 인정을 하고요. 네. 네. 지수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고 네. 얼마 전에 닐 카시카리 밀카시카리. 총리도 네. 지수 빠지니까 되게 환호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보여준 것 같아요. 최소한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것도 반기질 않는 게 네. 미국은 주식이 오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연동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를 유효 수요를 지금 줄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인데 최소한 지수가 좀 더 빠졌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 은근히 내비쳤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은 닐 카시카리 그 발언 이후로 연속 하락이 이제 잘하면 신기록 찍겠네 할 정도로 지금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십몇 년 동안의 세상을 살면서 금리가 3% 이상 된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지금 3.5 연말 표준으로 3.5 많게는 4.0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 연준의 스탠스를 도무지 채권 시장은 아예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뺨 맞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채권 시장 주식 시장도 설마 하고 있는 것 그 이유는 미국이 과연 그걸 버텨낼 체력이 있는가 없지 않겠는가. 지난 우리가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그렇게 높은 금리를 본 적이 없고 없죠. 미국의 뭐 잠재 성장률이라든가 미국의 뭐 해도 그 금리는 못 버틸 게 너무나 뻔한 걸 느껴지는데 뻥할까요? 진짜 할까요? 저는 4%까지 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전까지는 4%라고 계속 우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정도 의지는 보여줘야 네. 전체적으로 실제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지난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보여줬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정말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또 재발의 위험이 없을 때까지는 그 어떤 아량도 베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4% 또는 4% 소폭 넘는 수준으로 금리 인상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소한 누가 볼 때 특히 연준이 볼 때 이 정도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가 재발할 가능성이 제어됐다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사실 금리를 올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섣불리 이 정도면 끝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저는 그래도 4%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있잖아요. 그 중에 오로지 하나 수요를 훼손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를 올린 요인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미국의 수요를 잡겠다는 그렇죠. 건데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서 4%까지 안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유럽과 중국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사실 거기서 끌어내리는 물가도 굉장히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 미국도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을 거고 네네. 그러면 사실 미국만 생각했었던 경기 흐름에서 글로벌적인 영향까지 감안했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가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이게 들리는 말씀을 보면 4%안 가니까 좋은 거냐가 아니죠. 오히려 미국의 수요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외 지역에서도 지금 안 좋아서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그림이라서 사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4%까지 가지는 않을 가능성에 현재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제 필드에 계시니 요즘에 이제 필드 내려오시니까 저하고 느낌이 아주 비슷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양털을 깎기를 시작한 거 아니야? 일종의 음모론. 왜냐하면 금리를 세게 올리는 게 백악관 방문 이후로 세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자기 팔을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사실 연착륙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온 연준의 모습 그리고 잭슨홀 연설에서 좀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오버키를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정도 올리면 결국 다 죽을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혀. 그게 우리의 목표 달성이지. 뭐 이런 느낌을 진하게 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만 타겟팅이냐. 물론 이제 미국만 타겟팅이겠지만 남들 죽어나가는 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그게 맞을 거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던 게 가뜩이나 힘든 중국이라든가 자원보국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높은 금리를 때려 맞게 해서 걔네들이 주저앉게 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어떤 전략, 백악관의 전략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뭐 그런 얘기들도 돌고는 있지만 조금 순수하게 생각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만 되는 거고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 연준이라는 조직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4%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사실 안 좋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안타깝게도 4%까지 오르기 전에 네. 물가가 저절로 잡힐 것 같다라고 그렇지. 보여지는 거고, 그 물가가 잡혀지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도 안 좋아지지만 네. 전체적으로 네. 유럽과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게 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내구재 소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밖에 못 돌아다니니 보복 소비라는 게 있었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서비스업, 우리나라 서비스업도 보복 소비예요. 네, 네, 보복 네. 소비란 이례적인 가능성이 높고, 그걸 한 번 더 여행을 가고 나면 그리부터는 갑자기 싹 사그러들어요. 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의외로 미국의 서비스업 관련 지수들도 좀 내려가고, 네, 그럴 것 그러면서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이라든가 네. 또는 소비 지표가 조금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안 좋아지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물가는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물가를 끌어내려줘야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이전에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를 못 끌어내려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유가 같은 게 오르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어쨌든 힘든 만큼 물가를 많이 끌어내려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최선, 그죠? 차악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물가가 잡혔을 경우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건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향후에 기회가 될 만한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나왔던 그 PMI 서비스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 네, 않습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죠. 예, 잘 나왔습니다.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건 보복 소비가 나와서 이런 지표들이 결국 잘 나오는 거다. 네. 연말부터는 미국의 고용도 꽤 꺾일 가능성이 네, 높아요.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네.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한 번은.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뭐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 뜯어 보면은요, 기업이 발표하는 거하고 개인들한테 물어본 설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기업이 발표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비농업부 고용 지표인데 네. 그건 대단히 좋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는 개인한테 물어본 것들은 은근히 조금씩 부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게 노동시장 참가율도 거기에도 해당되고,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이 차단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개인 입장에서 근데 농심에도 취직했고 알바로, 그다음에 삼양식품에도 취직을 했어요. 네. 근데 기업은 각각 한 사람씩 고용한 거, 두 사람 고용한 것처럼 나오지만 나는 혼자 취직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네네. 오전에 파트타이머, 네. 오후 파트타이머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그런 움직임들은 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냐면 조금만 완화되면 시장 땡기는 분위기인 네. 거잖아요. 이번에 애들이 하도 너무 그러니까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완전히 절대 안 그럴 거야 하고 일단 무슨 각오를 얘기한 것 같은 그럼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이 연준의 태도가 언제 풀어질 것이냐? 그럼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또 뭐가 꺾이면 그렇게 될 것이냐? 뭐 고용률일까? 뭐 실업률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여러 가지 일단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도 연준은 단호한 모습을 보일 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렇게 해야 어설프게 지수 반등할 때마다 꺾을 수 있고, 네. 그래야 물가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목표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가 아니라 잡은 다음에 제발 또 막겠다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단순히 이전처럼 고점에서 내려간 인플레다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1970년대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재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네.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첫 번째 올린 걸 잡는다라고 해서 금리를 내렸더니 다시 재발을 했고, 네. 다시 내렸더니 결국은 더 커졌고, 네. 시장이 치료했던 비용이 너무 컸던 거죠. 고행 스탑 안 하겠다는 얘기로 예, 그래서 표현했죠? 네. 머릿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연준은 단순히 물가를 잡겠다가 아니라 이번에 분명히 우리한테 준 건 재발을 막겠다가 더 초점이에요.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진짜. 재발을 네. 막겠다. 네. 그래서 잡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재발까지도 막을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기대를 해도 그 기대에 대한 싹을 잘 밟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싹을 밟기 위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금리 올려놓고 한동안 유지할 거야. 네. 경기가 어려워질 거고 네네. 더 힘들어질 건데 그래도 나는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네. 언제까지 누가 보더라도 재발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감안하면 지수가 당분간 최근에 봤던 반등 가능성은 낮은 거죠. 그래서 2,500이 넘고 그 이상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물론 나중엔 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은 거죠. 일단 심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횡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높다고 네네,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다만 우리가 심증적으로 야,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연준에 대해서 뭔가 뭐 기대해 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금리하고 물가하고 역전이 될 때입니다. 네. 예컨대 물가가 4%인데 뭐 금리가 4.5%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지표로만 보면 미국의 물가가 4% 조금 근처까지 가고 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가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뭔가 기대를 해봐도 좋겠지만 그때까지 시간도 굉장히 멀 거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설픈 짝을 자를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물가하고 기준금리하고 거의 같아지는 수준부터는 우리가 뭔가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대략 물가가 4% 잡히는 수준, 그 아래로 내려가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표 말고도 연준이 진짜 크게 보는 지표는 뭐냐면 이 재발의 싹을 자르려면 두 가지가 올라오지 말아야 되겠죠. 네. 하나는 임금이고 하나는 렌트비입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렌트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 집값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이 집값이 렌트비를 끌어내리는 데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네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집 계약 때문이죠. 네. 지금 있는 렌트비들은 이전에 집값이 비쌀 때 계약한 것들일 거니 그렇죠. 그게 다시 재계약 시점이 돼서 집값이 내렸으니 집세도 내려달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만약에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다시 금리를 내리면 집세가 더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꺾일 때까지 분명히 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미 이대로 가면 꺾이는데 어설프게 지면 안 될 거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같은 경우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임금이 확실히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또는 오른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제어되는 모습을 봄과 동시에 누가 보더라도 렌트비가 이제는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표로 날 때 네. 그때 아마 생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흔히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요인들인 거고 네. 이 두 가지가 흔히 얘기하는 초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번지지 않고 네. 이게 가지 않게끔 만들어서 사실 이 두 가지 요인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암울해질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이 한 1년 넘게 횡보 또는 하락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주니까 그런데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실적을 뽑아내는 기업들은 그럼에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실적 꺾이는 것들은 좀 어려워질 거고 지수는 심리적으로 패닉 가면은 그때 한번 반등을 했다가 또 과열되면 빠졌다가 이번에 작은 사이클을 그린 것처럼 이런 흐름들을 좀 미국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사실 연준이 원하는 그림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 지수 때보다 한 번 더 레벨 다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연준의 생각이고 그때부터는 옆으로 기어라. 반등하는 상단도 제한되면서 계속 밑에서 기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 현재는 시나리오죠. 왜냐면 그렇게 안 올라와야 또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올 거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뭐 지금 조정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는 거고 문제는 추가 조정 가운데에서 이제는 전체로 지수가 생각보다 잘 못 올라오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이번에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을 보면 이번에 반등했었던 그 자리가 꼭지점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생각도 예, 들어요. 아, 여기서 해피하다는 얘기를 하셨으니 이 금리가 얘네들이 생각하는 타겟팅이구나. 여기서 더 올라오면 기분 나쁘게 네, 생각하겠구나. 당분간은 네. 그 고점을 좀 넘기가 쉽진 않을 가능성이 네.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업이 꺾이고 하면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 광고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일단 뭐 메타나 이런 회사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가면서 빅테크들까지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애플 같은 경우는 보면 아이폰 생산량을 더 늘리는 삼성 시장 다 뺏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하방은 이 애플 같은 기업들이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다른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가 한번 조금 더 내리고 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항상 뭐였냐면 지금 주도주가 저는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도 보시면 아직 코스피 지수 전저점을 깨진 않았는데 네.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전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어요. 네. 대표적인 게 반도체나 플랫폼 같은 네. 이런 기업들 보면 지수가 그게 2,300 얼마 때 2,200대 후반이었었을 때 네. 가격보다 더 낮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전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이 오면 많이 빠진 게 반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다른 애들이 반등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내려갔더니 그 기업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에 지수가 바닥권에서 옆으로 긴다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옆으로 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아, 있어요. 그럼요. 저는 그럼요. 이게 두려워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지수는 그래 뭐 크게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옆으로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 안에서 있는 기업들이 같이 길 거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새롭게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쓸 만한 기업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네.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네. 물론 종목별로 많이 다를 거예요. 플랫폼도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네. 또 뭐 반도체도 이렇게 가다가도 또 뭐 좋아서 뭐 메타 뭐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VR 이런 게 나왔는데 혁신이다 그럼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죠. 네. 현재만 놓고 보면 더 부진해질 수 있는 업종과 그래도 조금 선전할 수 있는 업종들이 나뉠 가능성. 그러면서 지수는 옆으로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엄청난 업종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증시의 야전사령관 이선혁 부장님과 함께하는 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